안녕하세요. 다산이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5단원 인덕턴스 및 벡터 궤적 단원은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진 않지만 중요한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한두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적은 양을 포기하지 말고 잘 정리해 주시고 이에 따른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이 한두 문제에서 확실한 점수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 단원의 특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단원은 우리가 전기자기학 아니면 전기기기의 우리가 핵심 공식들로 주로 이루어진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즉 전기자기학이나 전기기기의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각각의 이 핵심 공식만 묻고 그 공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정도로 단순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량을 늘리지 않고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회로이론의 출제 스타일에 맞춰서 최대한 핵심적이고 간략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회로이론에 쌓은 이 기초 개념에서 나중에 타 과목에서 살을 덧붙여 가면서 이 개념을 강화시키고 나중에 기출문제에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배울 내용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전기자기학 8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자기 인덕턴스부터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는 우리가 사실 이미 배운 친구예요.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편의상 줄여서 인덕턴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던 이 L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L은 인덕턴스는 우리가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우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하는 건데 전류를 위쪽 방향으로 흘려줬을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른손을 써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일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속의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속 역시 많이 생기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류와 자속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러한 비례식을 만약에 등식으로 바꾸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류와 자속이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례 관계라는 거지 같다는 것이 아닌데 이 친구를 일부러 같게 해주려고 제가 이 전류 앞에 비례 상수를 곱합니다. 그것이 L이 되겠는데요. L 곱하기 I는 파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 상수를 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인덕턴스가 된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더 나아가서 지금 전류를 이렇게 하나만 흘렸지만 제가 이 친구를 여러 번 흐르게끔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코일을 여러 번 감아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코일을 N번 감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이렇게 직선 전류에 의해서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속의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일로 전류가 이렇게 원형으로 돌 때는 즉 이렇게 코일 형태일 때는 우리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이 전류의 방향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주시고 이 엄지손가락이 이때는 자속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속이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이렇게 많이 감을수록 자속 역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N 곱하기 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은 나중에 가서도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L은 I분의 N 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은 감은 횟수, 파이는 자속, I는 전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다.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식에 대입을 해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L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류가 1A 흐를 때 이 자속의 단위가 웨버입니다. 그래서 1A 흘렸더니 1웨버가 발생했더라. 그럼 이 친구를 1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 헬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번에는 L 값이 1A를 흘렸을 때 10웨버가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10이죠. 10 헬리가 되겠는데 같은 전류에 대해서 더 많은 자속을 발생시켰을 때 이 L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이 자기 인덕턴스는 자속이 크다. 즉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L에 대한 식을 정리해봤고요.
이 부분, 이 공식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공식이나 같지만 L에 대한 공식을 하나 기준으로 암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더 나아가서 이 L에 의한 전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이 L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친구는 N, 이때 감은 횟수를 말합니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공식이 되겠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에 비례해서 이 전압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자속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 전압도 크고 이 n이 크면 클수록 n 많이 가면 갈수록 전압이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식에서 n파이는 li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 파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L, I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I를 소문자 I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전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파이는 LI로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공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시험에는 어떠한 게 많이 나오냐면 이 인덕턴스에 대해서 이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봅니다. 즉 L에 축적되는 에너지.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시간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L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우리가 2분의 1 L, I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단위는 1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공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번엔 상호 인덕턴스를 볼게요. 그럼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와 상호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즉,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일이 한 개 있을 때가 아니라 뭐 2개 더 이상 있을 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한번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문자로는 M을 쓰고 단위로는 헨리입니다. 자기 인덕턴스도 우리가 단위가 헨리인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이고 단위 역시 둘 다 동일하게 헨리가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동그란 철심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코일을 감아볼게요. 이렇게 감아보면 제가 이 1차 코일, 여기를 2차 코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코일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2개가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줬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주시면 자속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속의 방향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파이 1이 생기는데 이 파이 1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측 코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 인덕턴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렸더니 우리가 2차 코일에 전압이 유도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말하고 이 상호 유도가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상호 인덕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자기 인덕턴스를 이 코일에서 비유를 한다면 자기 인덕턴스는 I1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L1이 된다면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이 I1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전압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자속이 발생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상호 유도가 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가 M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2차 코일에 여기 전류를 흘려줬을 때 I2의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자속 파이2가 생기겠죠. 그럼 이 파이2에 의해서 이 1차 측의 전압이 유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은 이런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뭐만 챙겨가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L에 의한 전압이 L, dt분의 di였죠. 이 L 자리를 M으로만 바꿔주시면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전압도 같이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뭐 이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M 곱하기 dt분의 di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호 인덕턴스 M에 대한 공식도 나옵니다. M은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L1, L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L1, L2는 자기 인덕턴스를 의미하고요. 이 K는 결합계수를 나타내는데 이거 상호 인덕턴스의 하나의 식이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더 잘 나오는 우리가 결합계수에 대한 식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합계수,
우리가 K는 루트 L1, L2분의 우리가 M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 결합계수의 범위는 우리가 0 이상 그리고 1 이하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 공식도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결합계수에 대한 식. 우리가 이 결합계수라는 것은 이 두 코일이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식 자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인덕턴스를 직렬, 병렬 연결해 보면서 합성 인덕턴스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어떠한 케이스인지 말씀 안 드리고 먼저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일 하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류를 위로 흘렸다고 가정을 하고 역시 코일 하나를 제가 이 방향으로 감겠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감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감은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쭉 보게 되면 I1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I2도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앙펠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자속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I1에 의해서는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니까 왼쪽으로 우리가 자속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I2에 의해서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자속에 생기는 방향이 똑같죠? 그럼 우리가 자속이 더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속이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선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동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렬 연결해서 가동결합이 되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코일을 감는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회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부랗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L1, 즉 여기에 코일, 인덕턴스 L1, 여기가 L2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자속에 생기는 방향, 이 친구를 우리가 점을 찍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흐르고 있죠. 코일의 왼쪽으로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속에 생기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고요. 이때 우리가 이 코일 두 개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M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그러면 자속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한번 왼쪽은 이렇게 똑같이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쪽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즉 지금 코일의 감은 방향이 다른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갔고 여기는 이렇게 뒤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여기를 I1, 여기를 I2를 이렇게 흘려줬을 때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뒤에서 들어온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I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왼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파이1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으로 감싸게 되면요. 오른쪽으로 자속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파이2가 생기는구나. 즉, 지금 자속의 방향이 아예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해지고 있죠. 즉, 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동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매번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 친구 L1 그리고 이렇게 L2가 있다고 했을 때 자속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왼쪽이니까 이 코일의 왼쪽에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 제가 여기다 그렸지만 여기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이죠. 여기에 점을 찍어주시면 이것이 차동결합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통일성 있게 한번 이 친구도 다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동결합이랑 차동결합이랑 이렇게 한 가지의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가동결합의 경우에도
더해지기만 하면 가동결합이잖아요. 즉 왼쪽으로 더해질 수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다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얀 색깔도 가동결합이지만 이 왼쪽 코일의 오른쪽, 즉 여기 노란 색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렇게 노란 색깔이 점이 칠해진 경우도, 즉 이렇게 노란 색깔만 있는 경우도 우리가 가동결합의 한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차동결합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일 때도 차동결합이지만 오른쪽 왼쪽일 때도 우리가 차동결합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여기 근데 이렇게 회로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를 L이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 봤더니 합성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한다면 우선 직렬 연결이니까 더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 상호 인덕턴스 M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자속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2M이 됩니다. 즉, 이 각각에 갖고 있는 코일에서 우리가 자속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M이 2번 더해집니다. 따라서 플러스 2M이 된다. 우리가 이 과정을 알기보다는 가동결합일 때는 직렬이면서 가동결합일 때는 플러스 2M이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동결합일 때는 반대로 공식이 빼집니다. L은 L1 더하기 L2이지만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직렬일 때 가동과 차동의 공식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호 인덕턴스 M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공식, 최종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직렬 연결해서 이게 가동결합일 때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L1 더하기 L2 플러스 2M 그리고 차동결합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들 제가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은 결국에 이거에서 이걸 뺀 것이니까 이 부분 다 날라가겠죠. 그런데 2M 마이너스 2M이니까 결국에는 우변에는 4M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 M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의 이 공식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유도를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M은 4분의 L가 마이너스 L 차동결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주황 색깔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두 친구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별 2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어서 병렬 연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했을 때도 제가 간단하게 공식 위주로 알아볼 텐데요. 가동결합, 즉 자속이 생기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가동결합일 때는 둘 다 이렇게 위쪽에 노란 색깔처럼 찍혀 있거나 아니면 빨간색처럼 둘 다 아래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경우를 가동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때 공식은요.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 2개 있을 때는 특히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저항의 병렬 연결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R1 이렇게 R2가 병렬 연결됐을 때 원래는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가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개일 때만 성립하는 하나의 꿀팁이 있었어요. 즉 저항 2개가 있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덕턴스도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전체 인덕턴스 L은 합분의 곱으로 합니다. 즉 L1 플러스 L2 분의 L1 곱하기 L2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 주시고 우리가 이제 상호 인덕턴스의 우리가 친구를 작성해 볼 텐데 이때는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 M 제곱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동일 때랑 차동일 때랑 공식 형태가 똑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가동결합일 때는 우리가 앞서 직렬 연결일 때 가동결합은 우리가 플러스 2M이었어요. 근데 병렬일 때는 반대입니다. 여기를 좀 구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렬일 때 가동은 분모에 마이너스 2M이 들어간다. 이것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차동결합 보겠습니다. 차동결합은 우리가 자속에 생기는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왼쪽,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아래 이렇게 노란 색깔처럼 점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빨간 색깔처럼 칠해져 있을 때를 차동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공식은 이 왼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 L은 역시 합분의 곱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L1 더하기 L2분의 L1
곱하기 L2이고 이 마이너스 M 제곱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동결합일 때는 플러스 2M이 붙는다는 점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 즉 M이 0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죠? 이 M이 0이라는 것은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로 정리가 됩니다. 즉 합분의 곱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M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원래 기존 식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직렬 연결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직렬 연결. 첫 번째 가동결합. 친구들은 이렇게 코일을 두 개를 직렬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L1, 여기를 L2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란 색깔, 즉 자속에 생기는 방향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왼쪽으로 두 개를 나란하게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친구들은 가동결합을 의미한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그리고 이때 플러스 2M이 된다. 둘 다 더해지기 때문에 자속이 더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2M이 되고 차동결합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L1, L2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점을 찍어보면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자석이 생길 때 서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차동결합이라고 하고 이때 합성 인덕턴스 L은 L1 더하기 L2 여기서 마이너스 2M이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L가 마이너스 L 차동 즉 가동결합일 때와 차동결합일 때 이 합성 인덕턴스를 빼게 된다면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사라져서 4M이 되기 때문에 M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결과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 공식들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M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L가 마이너스 L 차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이상은 이상하다 할 때 그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과 현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이 이상을 뜻합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이 이상은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상적인 변압기는 무엇이냐 봤더니 손실이 없는 변압기를 이상변압기라고 해요. 여기서 작성해보면 손실이 없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변압기가 무엇이냐? 이 변압기는 나중에 우리가 전기기 가면 자세하게 배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변성시켜주는 기기를 말합니다. 즉 전압을 높여주거나 전압을 낮추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는데 그럼 이 이상변압기의 회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압기의 등가열을 그려보면 이렇게 1차 측 그리고 2차 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차 측에 이 코일을 감은 횟수를 제가 N1 그리고 2차 측 코일을 감은 횟수를 N2라고 하고 이때 이 1차 측 전압을 E1 그리고 2차 측 전압을 E2 그리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1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이상 변압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건수비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건수비는 말 그대로 이 1차 코일의 이 N1, 이 N2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A는 건수비 A는 N2분의 N1을 말하고요.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는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더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N2분의 N1은 곧 E2분의 E1이 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전류만 좀 다릅니다. 전류는 반대예요. I1분의 I2. 즉 여기는 2, 1, 2, 1인데 여기만 1, 2이죠. 이것을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루트 G2분의 G1 그리고 루트 R2분의 R1 그리고 X2분의 X1 그리고 마지막으로 L2분의 L1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들어가되 우리가 둘 다 순서가 2, 1, 2, 1, 2, 1, 2, 1으로 갔고 우리가 나머지 친구들은 전류를 제외하고
다 방향이 동일합니다. 다 보이시죠? 전류만 지금 이렇게 I1분의 I2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건수비 공식만 잘 챙겨가 주시면 돼요. 근데 추가적으로 왜 전류만 방향이 다른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개념에 한 번 더 얹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 변압기라는 것은 손실이 없는 변압기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전압을 변성시키는 이 와중에도 이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이 손실이 없이 그대로 다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즉, 만약에 손실이 있다면 여기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이 같지 않겠지만 손실이 없기 때문에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차 측 전력 P1을 제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E1 곱하기 I1이라고 나타내고 P2를 2차 측 전력을 E2 곱하기 I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전력이 같기 때문에 P1이 P2이기 때문에 E1 곱하기 I1은 E2 곱하기 I2로 나타낼 수 있고 제가 양면을 I1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동시에 E2로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E2분의 E1은 우리가 I1분의 I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2원일 때 1,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A는 N2분의 N1, E2분의 E1일 때, E2분의 E1일 때 전류는 반대로 I1분의 I2가 된다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이 건수비 공식은 더 가져가시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캠벨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캠벨 브릿지는요, 우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L1, L2, 상호 인덕턴스 M, 그리고 C, 그리고 전체 전압 V,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I1의 전류가 흐르고, 오른쪽에는 I2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캠벨 브릿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이 I2가 0일 때, 이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이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캠벨 브릿지가 I2가 0일 때 그 평형 조건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캠벨 브릿지는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KVL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KVL을 적용해서 그 두 가지의 방정식을 정리하고 또 이 I2의 0을 대입하면서 복잡하게 조건을 뽑아내지만 우리가 자주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조건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 해당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C는 우리가 오메가 제곱 N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요. 원래는 우리가 캠벨 브릿지가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M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이 식을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식을 기준으로 시험에 나온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캠벨 외국인 같죠? 그래서 캠벨 C는 오이만 판다. 캠벨 C는 오이만 판다. 이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캠벨 C예요. 이렇게 캠벨 C가 있고 이분이 오이만 판다고 합니다.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벨 C는 이 오메가죠. 오이만 판다. 캠벨 C는 오이만 판다 해서 이 첫 번째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벡터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궤적을 그리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RL 직렬 또는 병렬 회로 아니면 RC 직렬 또는 병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파수 F를 변화시켜 봄으로써 이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궤적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출제된다 한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궤적의 모양이 직선이냐 아니면 반원이냐 원이냐 이렇게 구별만 하면 되는 정도로 쉽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재 수식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이 과정이 설명 과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해 주시고 교재의 마지막에 있는 표만 중점적으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RL 직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RL 직렬 회로는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RL 직렬 회로에서 첫 번째 임피던스 궤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의 식을 일단 작성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임피던스, 즉 오메 단위로 환산해 주신 다음에 더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주파수 F를 변화시켜 보면서 이 친구들의 크기, 우리가 이 값들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쭉 따라가 보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각 주파수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주파수 f가 변하나 각 주파수 f가 변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오메가로 해석을 할 거예요. 즉 오메가를 변화시켜보면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오메가가 0일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가 0이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G는 R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오메가가 쭉 커져서 무한대라고 할게요. 무한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를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L을 곱해도 사실상 무한대가 돼요. 따라서 G는 R 플러스 J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 이 R 값을 더해도 이 전체 값이 무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좋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쪼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복소평면에 그려볼 텐데 제가 이 가로축을 실수축 그리고 이 세로축을 허수축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메가가 0일 때 G는 R입니다. 즉 여기에요. 여기가 오메가가 0일 때고 점점 오메가를 증가시켰더니 R은 R인데 R 플러스 J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오메가를 조금 증가시켰을 때는 R 플러스 어떠한 허수값만큼 증가를 하고 쭉 계속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허수축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로 갈수록 여기는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직선이란 겁니다. 오메가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는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사분면이라는 것은 이 실수축과 허수축이 즉 둘 다 양수인 구간을 일사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제가 작성을 하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작성을 해보면 이게 실수축, 이게 허수축일 때 여기를 1사분면,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요. 이 1사분면이라는 것은 실수축과 허수축이 둘 다 양수인 구간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봐주시면 되고요. 2사분면은 실수축은 마이너스, 허수축은 플러스인 구간. 우리가 3사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이 되고 4사분면은 실수축이 플러스, 허수축이 마이너스인 구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1사분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 2사분면은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실수축과 허수축의 이런 양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래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궤적이 아니라 어드미턴스 궤적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어드미턴스 식을 작성해 주셔야겠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G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은 이 해당 식을 그대로 역수치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을 해보면서 쭉 그 궤적을 따라가 보면 되는데요. 오메가가 0일 때는 Y는 여기가 0이니까 다 날라가죠? 그러면 R분의 1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로 볼게요.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이 부분이 결국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 우리가 R을 조금 더한다고 한들 우리가 당연히 무한대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굳이 실수와 허수를 나눴지만 결국에 이 임피던스 값 자체도 무한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이 부분이 한없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인 것이고 자, 이 부분도 여기가 무한대라면 여기가 무한대 R이 조금 더해진다 한더라도 우리가 무한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은 항상 0이 됩니다. 이거 하나의 수학적인 기초 수학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게 실수축, 이게 허수축일 때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는 R분의 1, 즉 어떠한 이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0. 여기가 오메가가 무한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중간값은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제가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반원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즉 오메가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반원의 형태로 그려지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사실상 손 계산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반원의 하나의 좌표값들을 다 계산하는 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음의 부호로만 나오는지 정도만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는 것을 제가 이 오메가를 0과 무한대 사이에 어떠한 양수값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 플러스 J 오메가 L을 제가 극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이게 암기하실 분은 암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R 플러스 J 오메가 L일 때 이 친구들로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 친구를 제가 크기가 별이고 그리고 각도는 이렇게 세타를 갖는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별, 세타 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분모에 있는 세타는 우리가 극형식의 나눗셈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친구 분자의 세타에서 분모의 세타를 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분자의 세타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 1 그리고 0도가 생략되어 있는 것일 뿐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별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이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크기 자체는 어떠한 별분의 1만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세타이고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 자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4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과 무한대 사이에 어떠한 값이 별분의 1만큼 있는데 4사분면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원이 제4사분면에 그려지더라.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려보면 이렇게 반원이 제4사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이렇게 그려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RC 직렬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RC 직렬회로. 이 친구도 먼저 임피던스 궤적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단순히 더해주시면 돼요.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우리가 계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J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R. 이건 많이 해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오메가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한 거 제가 하나의 또 수학적인 그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무한대분의 1은 항상 0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과 다르게 또 우리가 0분의 1 꼴은 항상 무한대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작성해 볼게요. 무한대분의 1은 항상 0이고 0분의 1 꼴은 항상 무한대이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 오메가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분모가 결국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한대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R, 임피던스 G는 R 마이너스 J 무한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0이니까 분모가 0이니까 0분의 1이니까 여기가 결국엔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오메가가 무한대라는 것은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므로 이 허수 부분이 싹 날아가요. 그러면 G는 R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G는 R인 꼴 이 친구부터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일 때 우리가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G가 R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그런데 오메가가 0일 때는 R-J 무한대이다. 즉, 이 친구가 처음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그리기 편하려고 무한대부터 그렸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J 무한대. 즉, 허수축의 음의 방향으로 계속 무한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는 이렇게 R-J 무한대가 되는데 점점 오메가를 증가시켜 봤더니 이렇게 R이 되더라. 그럼 이 궤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그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오메가가 0인 순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분면을 따져보자면 지금 여기가 실수축이 플러스 그리고 허수축이 마이너스이니까 사사분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제4사분면. 중요한 것은 이 몇 사분면인지 그런 것보다는 이 직선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에 다 한 번에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은 쭉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RC 직렬일 때 어드미턴스 궤적을 보면 Y는 이 친구 역으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 그대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R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렬 연결이니까 이 친구를 그대로 역수 취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계산 과정을 좀 더 진행을 시켜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가 0일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결국에 여기도 0분의 1 꼴이 되는 거죠. 0분의 1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알파도 무한대 플러스 r도 결국에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0이 됩니다. 즉 y는 0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어떻게 되냐? 이 무한대 분의, 여기는 지금 이게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c는 무한대예요. 그럼 결국엔 무한대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따라서 r분의 1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역수치에서 대입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것도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오메가가 0일 때 y가 0이다. 즉 여기가 0이다. 그리고 오메가 무한대일 때 r분의 1이다. 사실상 이것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반원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 부호가 음수이냐 양수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보시면요.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작성할 수도 있지만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분의 1로도 작성할 수 있죠. 즉 이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을 제가 복소 평면상에서 나타내 본다면 우리가 r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오메가 c분의 1만큼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친구, 이 분모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제 사사분면에 그려집니다. 그 말은 제가 이 크기를 별이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위상각은 이렇게 시각 방향으로 재면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별 그리고 역시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 분의 1이 됩니다. 아까와 그냥 유사한 방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형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별분의 1 그리고 세타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되더라. 즉 이 값이요. 오메가가 0일 때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인데 오메가가 단순히 양수일 때는 우리가 이 1사분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기는 이만큼이 별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타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결론만 중요해요. 결론만. 여기서 그려보면 이렇게 반원의 형태이고 제1사분면에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RL 직렬 여기다 작성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안 했던 RL 병렬 그리고 RC 병렬 이렇게 쭉 작성해 주시고 여기가 임피던스 궤적 그리고 여기가 어드미턴스 궤적이라고 한다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지금 쭉 보게 되면 여기는 직선이죠. 우리가 한 거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제가 편의상 직이라고만 작성할게요. 직이고 1사분면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리고 RC 직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선이긴 한데 제4사분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 이렇게 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례대로 작성해보면 아래 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원이에요. 반원. 그리고 제4사분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원이죠. 반원인데 여기는 1사분면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 아래 병렬과 RC 병렬도 이게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교재에 있는 것만 참고해서 알려드릴 거여서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이 표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직 반반을 해주세요. 즉 여기는 반원이 돼요. 반원. 반은 반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1414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직 대신에 반으로 바뀌었죠? 1 대신에 4로 바뀌었어요. 직 대신에 반으로 바뀌고 4 대신에 1로 바뀌었고 반 대신에 그러면 직선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1 대신에 4로 바뀝니다. 여기도 직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1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임피던스 궤적에 대해서 직직 반반 해주시고 1414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물론 지금까지는 개념 설명을 쭉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표로 이 직선인지 아니면 반원인지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도 나와요. RLC 직렬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 어떻게 와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했잖아요. RLC 직렬일 때 이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표현을 하는데요. 즉, 이 친구를 동시에 고려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식을 다시 반복을 해야겠지만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리면 RLC 직렬일 때 어드미턴스는 여기가 이렇게 제4분면이고 여기가 1사분면의 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그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4사분면 같은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때고 우리가 이 친구 RC 직렬 같은 경우는 1사분면으로 그려지니까 결국에 원입니다. 맞나요? 하나는 제4사분면, 하나는 제1사분면의 반원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RLC 직렬일 때 어드미턴스 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더해져서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렇게 원의 형태로 된다. 여기까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